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수도 검증재판에서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이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열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공방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들이 한 말입니다. 물론 다수결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잘못된 여론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실현수단임은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집단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할 때도 국민투표를 하고 선거를 통해서 정통성을 획득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민주주의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이성에 기반한 제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된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건 SM6를 선택한 당신이 더 안심하게 됐다는 것. 5만여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은 SM6.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올해의 안전한 차 1위. SM6 QM6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공개 변론이 있었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박 대통령 측에서는 모든 탄핵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박 대통령의 그 대리인단 헌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그 최순실 씨의 관여 또한 박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고 부인을 했고요. 이 검찰이나 특검 수사 신뢰할 수 없다. 모든 형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그 형사재판에 준하는 증거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됐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그 헌재 측은 이 탄핵 심판은 일반 그 형사소송과 다르다고 밝히고 이 박 대통령 측이 그 어제도 그 제출하지 않은 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그 7시간에 대한 그 소명 자료, 최순실 씨에게 그 언제까지 지원을 받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자료를 진짜 아직도 제출 안 해내요. 7시간.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좀 의문인데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 어제 또 있더라고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어제 딴 건 다 뭐 시간별로 적을 하는데 뭐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네요. 네. 예. 네, 어제 그 이제 이재만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이나 이영선 행정관은 이제 그 출석하지 않았죠. 윤전추 행정관만 출석을 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박 대통령의 지시로 그 관제에서 뭔가를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비공식적 업무를 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8시 반경에 오전 8시 반경이죠. 호출에 와서 그 관제에 올라가서 그 대통령이 무언가를 지시를 해서 뭔가를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2014년이니까요. 네, 4월 16일.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꽤 된 시점이지만 사실 이날의 행적이 논란이 된 것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바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윤회 문건 파동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싼깨이 신문 중국장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바로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계기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 이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라서요. 사실은 저도 다 기억나거든요. 무슨 저는 뭐를 먹었는지도 기억나요. 점심 때 제가 어디서 뭘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 텔레비전에서 어떤 이 소식이 그때 몇 시까지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도 제가 다 기억하는 걸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윤전추 행정관. 우리 신동진 팀장도 다 기억이 난다고. 그렇죠. 이 윤전추 행정관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지난해 연말 일이긴 한데요. 박 대통령이 노란 봉투를 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의상실에 이런 건 기억이 오히려 안 날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뭐 이게 많이 옷을 많이 거기서 계속 하고 거기서 계속 돈을 갖다 줬다면 그건 기억 안 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전에도 좀 가끔 갖다 준 것 같은데 가끔 갖다 준 것 같긴 한데 몇 차례 어떻게 갖다 줬는지 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건 뭐 루틴한 일이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날은 조금 저는 나는데 어제 최순실 재판도 있었죠. 네. 최순실 씨와 그의 변호인도 혐의 사실을 이제 전면 부인하고 나섰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 한마디 했습니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비롯해서 최순실 씨의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러면서 그 입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검찰은 이 공소장에는 그 나라의 그 격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사실만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청와대 뭐 유출 문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박 대통령과의 그 통화 녹음을 담은 이 추가 녹취록을 이제 그 증거로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국가의 격을 생각해서라는 단어가 저는 아주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오죽하면 이제 그런 표현을 쓸까 싶죠. 오늘은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인적 청산에 대한 친박 핵심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 촉구한 마지막 날이죠. 오늘. 네. 오늘까지 봐서 내일 모레 8일날 이제 그 결단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그 친박계 강성 의원들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지금 관건인데요. 특히 이제 그 서청원 의원과 그 최경환 의원의 이제 거취가 이제 아주 주목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그 이른바 인적 청산을 위한 그 책임안을 제출받는다고 하는데 어제 오후 기준으로 그 정우택 원내대표 등 그 지도부와 이주영, 정가변, 김정은, 홍문정 의원 등 이 중진 의원을 포함해서 약 그 40여 명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에게 그 자신의 그 거취를 포함한 이제 그 백지 위임장을 제출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소속 의원 전체가 99명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이제 거의 약간 절반에 못 미치는 숫자가 백지위임만을 냈는데요. 그러나 그 서청원 의원과 임명진 비대위원장 어제도 그 막말 수준의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이 기자들과 만나서 내가 그 손들고서 그 비대위원장을 하겠다고 온 것이 아닌데 잘못 왔다는 생각이 확 든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 새누리당이 그 정치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더라. 당인 줄 알았는데 그 성직자를 구하는 교회 같더라. 이러면서 이 자신의 그 거짓말쟁이 그 성직자라고 비난한 서청원 의원을 겨냥을 했고요. 이 서청원 의원 어제 그 경기도당 그 신년인사회에서 어떻게 그 성직자가 의원 보고 그 활보를 하라고 그러느냐.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싫어서 그 성직자를 모셨는데 잘못 모셔왔다고 얘기했죠. 하여간 두 분의 그 설전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이미 있는데, 선을 넘었죠. 당권, 정지를 지금 하겠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비대위원장 비대위원회 구성도 좀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참. 어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열렸죠? 네. 국회 차원의 그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그 1987년 이후 30년 만이죠. 활동 기한이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과연 이제 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이 새누리당의 그 이주영 의원이 이제 그 위원장을 맡았죠. 총 그 36명의 그 여야 의원들로 구성이 됐는데 입법 및 행정부 권력구조 및 그 개헌 절차, 법원과 헌재 권력구조 및 그 정당 선거제도 개선, 선거제도 개편, 이 기본권 및 통일, 경제, 그리고 그 지방분권 및 재정, 이렇게 그 4개의 그 소위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자, 이제 원포인트 개헌이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포함한 개헌안을 만드느냐, 이런 게 이제 그 큰 쟁점이 될 것 같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2017년 새해를 맞아서 사회 원로들의 입장을 듣는 신년 특집 릴레이 인터뷰를 지금 마련하고 있죠.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외교안보 분야 알아보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동북아시대 위원장,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낸 연세대학교 문정인 명예특임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작년 2017년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신다면, 자,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상당히 박한 점수밖에 못 주겠네요. 왜요? 남북 관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예. 남북 관계 하다고 떨어졌죠. 한반도 신뢰 구축한다고 해서 신뢰 구축 못했지. 동북아, 소위 평화협력 구상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중 관계 최악의 바닥을 치고 있죠. 그다음 한일 관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죠. 제가 보니까 너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외눈박이 외교에 아주 천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외교에 많이 소위 금이 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하여간 한반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를 하는데 현 정부가 상당히 또 많은 외교적 실력을 발휘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점을 또 후하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C-D+. 아하. 이 정도 주고 싶습니다. 갑자기 점수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유라가 생각이 나네요. 예. 근데요. 네. 이 남북 관계 이거는 사실상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사실 북한이 굉장히 더 호전적으로 된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외교라고 하는 건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예방 외교거든요. 근데 현 정부의 아쉬웠던 점은 예방 외교에 어떤 그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땜질 외교에 전부 다 역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예. 지난 4년 동안 보면 남북 관계의 그 개선의 여지가 많았었거든요. 특히 저는 재작년 8월에 목함지대 사건 났을 때 남북한 외교안보 담당 고위 당국자들이 합의를 맺고 그 남북 관계 개선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좀 잘 밀고 나갔으면은 큰 어떤 출구가 보였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저 자신도 현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한때 한 2년간 일을 했었습니다만은 어느 시간부터인가 북한은 곧 망할 것이다. 북한 동계론을 전제로 해서 일종의 흡수통일론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전개하면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그러졌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찬스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현 정부가 초기에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지금 탄핵 상태 아닙니까? 탄핵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외교 안보에 있어서의 공백이 생겼다는 우려의 목소리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안보의 문제는 우선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안보에 구멍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외교는요? 외교는 상대가 있죠. 아까 우리 신율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소위 한시적인 권한 대행하고 무슨 중요한 외교적 사안을 협의하려고 할 것인가 다른 국가의 정상들이 이런 문제점은 이제 제약이 있겠죠. 근데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이번에요. 예?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아니든 별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외교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중국이 거기에 동참을 안 하는 거니까요. 한중 사드 문제도 있고 그다음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외교적 격을 따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에는 정치적 위고가 생겼다고 중국에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총리, 그다음 일본 총리, 한국에서 총리가 오는 건 좋은데 권한 대행으로 오는 것, 그러면 이게 한국 초고 뭐가 풀릴 수 있는 게 없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상당히 쉽겠죠. 예. 일본의 경우는 자기들이 주최하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을 꼭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지금 사드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했죠. 예?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걸 매국 행위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잘못된 사람이라고. 예. 외교는 정부가 독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특히 지금처럼 세계화된 수준에서는 소위 초국가적 영어로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트랜스내셔널 소위 콜리션에서 정치 연합을 만들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리얼미터 통계 같은 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사드를 반대하거나 사드를 소위 대선 이후로 미루자라고 하는 통계 거의 52%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상 우리 미국하고는 네트워크가 좋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없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가서 소위 메신저 역할을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예. 외교부 같은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가서 이런 식으로 좀 큐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 설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자세가 필요한 건데 아니 자기가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그건 매국 외교다. 그건 아주 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예를 들면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다시 재론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이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데 이 국가 신인도라든지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넌센스예요. 예. 미국에 대해서만 신뢰도가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예. 우리 지금 배경을 보세요. 작년 1월 7일 날 박근혜 대통령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예. 그것을 우리 국민적 토론도 없이 예. 정부 내부의 신중한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충분한 국민적 공론화가 되고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고 예. 그리고 이 군사적 유용성은 있는가 경제적 이득은 있는가 예. 사드 배치에 따른 국제정치 역학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을 설득한다 한다 그런 상황 하에서 야당이 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예. 그건 우리가 정부가 외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외교의 기본을 어긴 겁니다. 외교의 기본은 국민적 합의를 구하지 않으면요 그 외교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해 당사국들은 그 틈을 파고들겠죠. 예.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사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겠죠. 그게 국제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해야지. 사드 문제 제가 또 한 것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드 한다고 이 북아이들이 핵무기 사용 안 하겠습니까? 예. 더 중요한 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방 외교를 해야 되는데 예방 외교를 하는 데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중국하고 긴밀한 협의가 중요한데 그것을 사실상 그 절차 어떤 단계를 밟지 않고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당선 후에 북한과 미국을 모두 갈 수 있다면 주저없이 북한을 먼저 가겠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저도 내주셨어요? 아주 당연한 외교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군사 위협은 어디서 옵니까? 북한에서 옵니다. 예. 그럼 북한하고 당장 얘기를 해야죠. 왜 그걸 미국이나 중국 같은 제3국을 통해서 우회 외교를 통해서 풀려고 합니까? 저는 현 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실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 북한을 바로 보고 북한과 아무리 북한이 악마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바로 대화 협상을 해서 풀어나가는 외방 외교의 상상력을 발휘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미국, 중국 그냥 밖에 힘만 빌어서 이거 외주 외교, 소위 옵쇼 디플로머시라고 하는데 외주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압력을 자꾸 주려고 오고 북한을 설득하려고 오고 이런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지금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은 자기들이 느끼는 위협이 미국이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졌을 때는 훨씬 일이 잘 풀려갑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2009년 9.19 우선 육자회담 개시하고 예.
5년 9.19 공동성명 채택할 때도 사실상 우리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예. 그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때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했었는데 그 송민순 장관 역할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결국은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9.19 공동성명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핵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 중요한 게 그건 이제 끝없는 그건데 예.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그 2007년 2월 13일 합의한 2.13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뤘다라고 하면은요 상황이 여기까지 안 오죠. 그때까지는 북한이 1차 핵실험, 그것도 실패한 1차 핵실험만 했었어요. 그다음에 2차, 3차, 4차, 5차는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대응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을 결국 그냥 저는 그걸 관리 실패라고 봅니다. 북한 관리 실패인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출범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달 20일이거든요. 출범하는 날짜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참 교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글쎄, 그거는 서두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아니,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조각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뭐 국방부하고 미국 국방부하고 국무부의 차관보 어떤 부차관보 선까지 전부 다 인선이 되고, 그들 중심으로 그 정책 검토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policy review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그림이 갖췄을 때 그때 정부 수준에서 하는 건 좋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비공식 접촉해서 뭐 주미 한국 대사 통해서 비공식 접촉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죠. 근데 문제는 한국 정부 자체가 지금 대통령이 유고 상태에 빠져서 탄핵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누구하고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기다려보죠. 뭐 기다려보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소위 정책적 카드들 나오는가 한번 보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 대응을 마련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지금부터 그냥 아베처럼 했다. 글쎄 제가 일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일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좀 서툴잖아요. 아니 그게 실패했죠. 물론 성공은 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실패하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역풍만이 불겠죠. 역풍이 그러니까 불 우리가 것이다. 자꾸 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고 미국 대통령이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동맹은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국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미국도 한국말 들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떳떳하게 원칙을 지키고 미국에 대해서 할 얘기 하면은 미국도 그만큼 우리를 존경하는 거니까 너무 지금 완전히 공식 출범도 하진 않은 정부에 그냥 뭐 비공식 채널 통해서 자꾸 찝쩍거리고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wait and see.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오는가 보고 그거에 대해서 차분한 대응을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지. 뭐 지금 당장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이유는 할 이유가 또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좀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문정인 명예특임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본은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마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1급 40분 02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일환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부간선도로 신정교에서 오목교 구간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평대로 경문교에서 이수 교차로 구간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 월곡램프에서 마장램프 구간 2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성수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노원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이제 긴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도 외곽 구리 쪽으로 묵동 나들목부터 구리시계 끝까지는 30km 내외입니다. 그 밖에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면 가양대교부터 서강대교, 다시 마포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최근 바둑계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그러는데요. 온라인 바둑 대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둑 고수들의 무릎을 꿇친 정체불명의 존재가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 알파고였다고 합니다.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 때보다 더 진화된 모습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지능정보기술연구원장이시죠.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진영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온라인으로 바둑 대결이 계속 이루어졌었나 보죠? 제가 바둑을 안 둬서 몰라요. 예? 그렇다 그럽니다. 네. 그래요? 네. 교수님도 바둑 안 두세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글쎄요. 저는 소질이 없는 게 중학교 2학년 때는 기원에서 살았었어요, 제가. 예. 근데도 바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게 정체불명의 고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 알파고였었다며요. 네네, 그렇게들 알렸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 때보다 알파고가 진화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나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파고는 만들 때부터 스스로 배워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수를 두면은 좋은 수를 계속 배워서 다음 수에 이용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세돌 씨하고 둔 이후에
하루에 3천만 번씩 뒀다 그럽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3천만 대국을 둬서 3천만이요? 3천이 네. 아니라 3천만이요? 3천만. 하루에? 그건 컴퓨터끼리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1초에 한 번씩 둔 모양이에요? 그렇죠. 컴퓨터끼리 두게 해서 거기서 좋은 수를 다 배우니까 시간이 갈수록 알파고가 성능이 좋아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이세돌 기사가 예. 알파고를 이겼던 마지막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 어떤 인간의 직관이나 창의력에선 뒤진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아닌 모양이죠? 글쎄 좁은 영역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 본다 그러면은 창의력이 서 있을 수가 없죠. 창의력이 있는 영역을 다 좁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바둑의 경우에는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뒤지는데 그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다 시간 내에 뒤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못 만들었는데 알파고가 학습을 통해서 좋은 수를 배우는 그런 방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바둑이라는 게임에서는 사람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바둑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점점점 기계의 영역, 컴퓨터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정치도 그러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어떻게 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정치다라는 것만 잘 정의해 주시면은 그죠? 그거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뭐 국회의원 로봇을 만들면 되겠죠. 글쎄요. 근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YTN에서도 보도가 잠깐 나갔었는데 이 자동차에다 AI, 이 인공지능 장착하는 거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그러면 바둑을 그렇게 잘 두면은 운전은 이건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운전도 지금 열심히들 연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둘 정도의 능력, 이게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면 운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죠, 바둑은 반상에 있는 거를 누구나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불확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는 운전하시는 분이 상황을 뒤에 있는 상황도 모르고 옆에서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단 잘해요. 자동차 사고의 90% 이상이 사람의 실수가 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보다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계가 실수하면 참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용화하는 데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그냥 참아줄만 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기계 그러면은 실수 안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기계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기계가 한번 실수하면, 이 AI가 한번 실수하면은,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그 학습 효과를 입력시켜서 좀 더 실수를 안 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들어서 또 훈련시키면 또 좋아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우리가 시동적으로 쓸 거냐라는 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 인공지능 탑재한 자동차 타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도 보기는 많이 봤어요. 그 인공지능 전공자신데, 지금 자동차 말고 또 이 인공지능 AI가 쓰여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암 진단에 사용돼서 그 환자의 상황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알려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조교, 인공지능 펀드 매니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쓰이고 있고.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인공지능 개인 비서를 누차라고 지금 여러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말을 알아듣는 거를 하죠. 이게 말은 있잖아요. 이미 상당히 그 기능만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어요. 말을 알아듣는 거요? 네. 그래서 평창올림픽에서 아닌 것 같은데. 7개 국어를 번역해주는 예. 그런 앱을 스마트폰에 놓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자동차에서 예를 들면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을 하잖아요. 예? 네. 그럼 다른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제 발음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식이라는 거는 100%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 간의 대화도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그 다음 얘기 들으면 또 넘어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지능이 필요한 일인데 예. 그런 것을 이제 확장시키려고 연구들을 하고 있고 예. 아주 단순한 무슨 음악 틀어주세요. 이런 것들은 잘해요. 아직은. 지금은 잘해요. 근데 복잡한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대화를 할 때는 아직은 잘 못해요. 지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2025년이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사람의 직업 능력을 상당 부분 대신할 정도로 기술력이 높아질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어떤 직업이 가장 먼저 대체가 될까요? 우선 단순한 거를 반복하는 직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세무사, 그런 거요? 무슨 사자 들어간 것들, 많이 없어질 거예요. 변호사, 이런 거요? 네, 변호사도 범죄에 관한 자문 같은 거는 예.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어보니까. 예. 똑같은 거를 매번 가리키는 교수. 아하, 예. 저는 2025년이면 정년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여간 지능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아직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진영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